새벽 2시의 보약. 프롤로그 어둠 속의 두드림. 할머니! 서울 제발요! 마포구. 안에 낡은 들어가요! 다세대 건물이 줄지어 선 골목길. 빗소리가 아스팔트를 두드리는 새벽 2시. 윤명희는 꿈속에서 한정식 집을 운영하던 젊은 시절을 떠올리고 있었다. 할머니! 손님들의 웃음소리, 따뜻한 밥상, 그리고 곱게 자란 아들 재민이 엄마 맛있어 라고 외치던 그 시절. 쿵, 쿵, 쿵. 거친 노크 소리가 꿈을 산산조각 냈다. 할머니, 윤명희 할머니, 당장 나오세요. 목소리의 주인은 1층에 사는 젊은 세입자 박도윤이었다. 명희는 잠옷 차림으로 비틀거리며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마자 도윤이 그녀의 손목을 움켜쥐었다. 지금 당장 도망쳐야 해요. 질문은 나중에 해요. 뭐라고? 도윤아, 무슨 소리야? 시간 없어요. 가방 하나만 들고 따라오세요. 도윤의 창백한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에서 명희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다. 그녀는 서둘러 침실로 돌아가 낡은 가방에 지갑과 휴대폰, 몇 벌의 옷을 쑤셔 넣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빨리요. 두 사람은 뒷계단을 통해 건물을 빠져나왔다. 도윤은 명희를 골목 어귀의 24시간 편의점 뒤편으로 데려가 숨었다. 그리고 2층 명희의 집 창문을 가리켰다. 잠시 후 창문에 불빛이 켜졌다. 그리고 검은색 BMW 세단이 건물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세 사람의 실루엣이 가로등 불빛 아래 드러났다. 명희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저게 유진이야. 그리고 재민이도. 며느리 서유진과 아들 이재민, 그리고 낯선 남자 한 명. 유진은 손에 보온병 가방을 들고 있었다. 평소 명희에게 가져다 주던 정성 가득한 보약이 담긴 그 가방. 저 여자가 지금 할머니를 죽이러 온 거예요. 도윤의 차가운 음성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제1장 찜질방의 진실. 도윤은 명희를 데리고 한강 근처 24시간 찜질방으로 향했다. 새벽 3시 찜질방 로비에는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앉아 있었다. 도윤은 명희를 3층 휴게실로 안내했고 그곳에는 한 남자가 노트북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형 모시고 왔습니다. 수고했어, 도윤아. 할머니 앉으세요. 저는 박현우라고 합니다. 도윤의 형이자 사설 탐정입니다. 현우는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날카로운 눈빛의 남자였다. 그는 명희 앞에 태블릿을 내밀었다. 이게 뭐예요? 보시면 압니다. 각오하세요. 화면에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떠 있었다. 서유진 오빠, 오늘이면 끝이야. 드디어. 언론 확실해? 흔적 안 남지? 서유진 청산가리는 검출이 어려워. 늙은이가 심장마비로 가면 누가 의심하겠어? 게다가 평소에 혈압약도 먹고 있잖아. 언론 그 집값이 12억이라며? 빚 다 갚고도 남겠네. 서유진 반은 내 거야. 약속했잖아. 재민이? 걔는 바보야. 엄마 말이면 다 믿어. 명희의 손이 떨렸다. 화면을 읽을수록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게 정말 진짜입니다. 서유진 씨의 휴대폰을 해킹해서 얻은 겁니다. 불법이죠. 하지만 할머니 목숨이 달린 문제니까요. 도윤이 다른 파일을 열었다. 이번에는 음성 녹음이었다. 재생할게요. 스피커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보약이라고 하면 안 의심해. 매주 가져다 줬으니까. 이번엔 마지막 병에 넣는 거야. 농도를 높여서 한 모금만 마셔도 끝이야. 남자의 목소리. 그럼 우리 언제 만나? 시어머니 장례 끝나고? 당연하지. 그땐 미망인 행세 좀 해야지. 눈물도 짜내고.
둘은 낄낄대며 웃었다. 명희는 가슴을 움켜쥐었다.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분노가 슬픔을 집어삼켰다. 내가 그 애를 키웠어. 재민이가 데려온 신부라고 해서 내 딸처럼 아꼈어. 내 한정식집 비법까지 다 가르쳐줬는데. 할머니, 현우가 명희의 손을 잡았다. 지금은 슬퍼할 시간이 아닙니다. 저들은 오늘 밤 실패했지만 다시 올 겁니다. 우리에겐 선택지가 두 개예요. 경찰에 신고하거나 아니면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해서 저들을 완전히 무너뜨리거나. 경찰에 신고하면 안 돼요? 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증거가 약해요. 카톡 내역이랑 녹음 파일은 불법 취득이라 법정에서 인정 안 될 수도 있어요. 게다가 저들은 아직 범죄를 실행하지 않았어요. 미수로 끝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할머니가 무고죄로 역고소당할 수도 있어요. 그럼 명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해야 하죠? 현우가 차갑게 미소 지었다. 저들이 직접 증거를 남기게 만드는 겁니다. 할머니가 미끼가 되셔야 해요. 제2장 탐욕의 뿌리. 다음 날 아침 명희는 찜질방 여탕에서 샤워를 하며 지난 40년을 돌아봤다. 25에 결혼해서 아들 재민을 낳았다. 남편은 성실한 직장인이었지만 승진해서 번번이 밀려났고 결국 명희가 작은 한정식 집을 열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 11시에 설거지를 마치는 날들. 손가락에 베인 상처가 아물 새도 없이 다시 칼을 잡았다. 재민은 착한 아들이었다. 공부도 잘했고 엄마를 도왔다. 엄마, 내가 크면 큰 식당 차려줄게. 그 약속을 믿으며 명희는 버텼다. 재민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다. 명희는 행복했다. 식당을 확장하고 재민의 결혼 자금을 모으고 노후를 준비했다. 그리고 5년 전 재민이 서유진을 데려왔다. 엄마, 제 여자친구 유진이에요. 유진아, 인사해.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재민 오빠한테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유진은 화사하고 예의 바른 여자였다. 명희는 단번에 마음에 들었다.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러졌고 명희는 식당을 정리하고 마포의 작은 다세대 건물을 샀다. 1층은 새를 놓고 2층에서 혼자 살았다. 재민과 유진은 강남의 신혼집에서 살았지만 유진은 매주 명희를 찾아왔다. 어머니, 건강 챙기세요. 하며 보약을 가져다 줬다. 착한 며느리야. 재민이가 복받았어. 명희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6개월 전부터 뭔가 이상했다. 유진이 가져온 보약을 마신 뒤 어지럼증이 심해졌다. 병원에 가니 혈압이 불안정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약을 처방받았지만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다. 어머니, 제가 더 좋은 보약 구해올게요. 한의원에서 특별히 지어달라고 할게요. 유진은 더 자주 찾아왔고 보약의 양도 늘었다. 명희는 고마워하며 매번 다 마셨다. 그리고 어젯밤 도윤이 그녀를 구하러 왔다. 샤워를 마친 명희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다. 70대의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하지만 눈빛만큼은 살아있었다.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 그리고 저들을 용서하지 않을 거다. 제3장 미끼 작전. 현우는 명희 앞에 작전 계획서를 펼쳤다. 1단계 할머니가 살아계시다는 소문을 퍼뜨립니다. 서유진은 할머니가 어젯밤 집에 없었다는 걸 알고 당황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 의심만 하고 있을 거예요. 2단계 할머니가 평소처럼 행동합니다. 유진에게 전화해서 어제 친구 집에 갔다 왔다고 둘러댑니다. 그리고 요즘 몸이 안 좋으니 보약 좀 더 달라고 요청합니다. 3단계 유진이 보약을 가져오면
우리가 숨어서 모든 걸 녹음 녹화합니다. 그녀가 직접 이 보약을 드세요라고 권유하는 장면이 필요합니다. 4단계 경찰에 신고하고 보약을 압수합니다. 성분 분석으로 독극물을 검출하면 끝입니다. 명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만약 유진이가 의심하면 어떡해요? 그럴 리 없습니다. 도윤이 자신있게 말했다. 저 여자는 탐욕에 눈이 멀었어요. 12억짜리 집과 할머니 명의의 예금까지 합치면 15억은 좋게 될 겁니다. 저 여자 입장에선 할머니가 하루빨리 죽어야 해요. 의심보다 욕심이 앞설 거예요. 하지만 현우가 명희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할머니, 두렵습니까? 두렵죠. 그래도 명희는 고개를 들었다. 이제는 더 이상 당하고만 싶지 않아요. 나를 잡아먹으려던 그들을 내가 잡겠어요. 좋습니다. 그럼 시작합시다. 제사장 복수의 전화. 오후 2시 명희는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유진아? 전화기 너머로 유진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평소처럼 다정했지만 명희는 이제 그 속에 숨겨진 냉기를 느낄 수 있었다. 어머니, 어제 어디 가셨어요? 밤에 찾아갔는데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아, 미안해. 친구가 갑자기 아프다고 해서 병원에 다녀왔어. 밤새 간호하느라 폰도 못 받지 뭐니. 잠시 침묵이 흘렀다. 명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침착하게 이어갔다. 그나저나 유진아, 요즘 몸이 더 안 좋아. 어지럽고 숨도 차고. 병원에서는 나이 탓이라는데 보약 좀 더 지어줄 수 있어? 네, 어머니. 물론이죠. 오늘 저녁에 갈게요. 집에 계실 거죠? 그럼 기다릴게. 전화를 끊은 명희는 땀에 젖은 손을 닦았다. 현우와 도윤이 박수를 쳤다. 완벽합니다. 저 여자는 지금 한 번 더 기회가 왔다고 생각할 겁니다. 형, 장비 점검 끝났어요. 초소형 카메라 세대, 무선 송신기, 녹음기 전부 정상이에요. 좋아. 할머니,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죠. 우리도 준비할게요. 제오장 독이 든 함정. 저녁 6시 명희는 2층 집으로 돌아왔다. 현우와 도윤은 이미 집 안 곳곳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해뒀다. 거실 책장, 주방 환풍기, 심지어 화분 속에도. 할머니, 이 송신기를 치맛자락 안쪽 주머니에 넣으세요. 위험하면 버튼을 누르세요. 우리가 바로 들어갑니다. 알았어. 명희는 평소 입던 한복 치마를 꺼내 입었다. 유진이 좋아하던 옷이었다. 어머니, 한복 입으시면 정말 고우세요. 그 말이 이제는 구역질 나게 느껴졌다. 오후 7시 초인종이 울렸다. 어머니, 저예요. 명희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다. 유진은 언제나처럼 밝은 미소를 지으며 보온병 가방을 들고 있었다. 어머니, 오늘은 특별히 좋은 약재를 넣었어요. 녹용이랑 홍삼도 듬뿍 넣었어요. 그래, 고맙구나. 들어와.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앉았다. 유진은 보온병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보약을 컵에 따랐다. 어머니, 따뜻할 때 드세요. 식으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 그런데 유진아. 네. 재민이는 요즘 어때? 바쁘지? 유진의 미소가 살짝 굳었다. 네, 회사 일이 많아서요. 요즘 집에도 늦게 들어와요. 그래. 남편이 바쁘면 외롭겠네. 젊은 사람들은 요즘 다들 그렇더라. 명희는 컵을 들어 올렸다. 코끝에 한약 냄새가 풍겼다. 달콤하면서도 쓰디쓴 향. 그 속에 죽음이 숨어 있다는 걸 이제는 안다. 어머니, 왜 안 드세요? 식기 전에 드셔야죠. 유진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다. 명희는 컵을 입술에 댔다가
멈췄다. 유진아, 미안한데 물 좀 가져다 줄래? 목이 말라서. 네. 유진이 주방으로 향하는 사이 명희는 재빨리 보약을 화분에 부었다. 그리고 빈 컵을 다시 탁자에 놓았다. 유진이 물을 들고 돌아왔을 때 명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아, 다 마셨어. 역시 내 정성이 들어간 보약은 달라. 몸이 벌써 따뜻해지는 것 같아. 유진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것을 명희는 이제 똑똑히 볼 수 있었다. 안도, 그리고 기대, 곧 내가 죽기를 바라는 눈빛. 어머니, 그럼 저는 이만 갈게요. 내일도 올게요. 그래, 조심히 가렴. 유진이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명희는 치맛자락 속 송신기를 꺼냈다. 하지만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 아직이야.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해. 제육장 덫에 걸린 뱀. 다음 날 저녁 명희는 유진에게 다시 전화했다. 유진아, 몸이 안 좋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잘 안 쉬어져. 병원에 가야 할 것 같은데. 어머니, 지금 바로 갈게요. 움직이지 마세요. 전화를 끊은 유진은 차를 몰아 명희의 집으로 향했다. 조수석에는 내연남 김민석이 앉아 있었다. 드디어 시작됐나 봐. 어제 먹은 게 효과를 발휘하는 거야. 그럼 오늘은 뭐 해? 119 불러? 아니, 잠깐 기다렸다가 내가 가서 이미 돌아가셨다고 할 거야. 그럼 자연사 처리돼. 넌 진짜 대단해. 이렇게 치밀한 줄 몰랐어. 12억이잖아. 이 정도는 해야지. 두 사람은 낄낄거리며 웃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차 안에 몰래 설치된 초소형 녹음기가 모든 대화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집에 도착한 유진은 다급하게 초인종을 눌렀다. 어머니, 저예요. 문이 열리고 명희가 창백한 얼굴로 나타났다. 실제로 아픈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두려움과 분노 때문에 안색이 좋지 않았다. 유진아, 수미, 어머니, 일단 안으로 들어가세요. 유진은 명희를 소파에 눕히고 가방에서 또 다른 보온병을 꺼냈다. 어머니, 이거 드세요. 응급용으로 만든 거예요. 이거 드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명희는 보온병을 바라봤다. 저 안에 또 얼마나 많은 독이 들어있을까? 유진아, 네 어머니, 너 나한테 왜 이러는 거니? 유진의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이 보약 속에 뭐가 들었는지 나도 알아. 순간 유진의 얼굴에서 모든 가면이 벗겨졌다. 다정한 며느리의 미소는 사라지고 차갑고 비틀린 표정만 남았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 다 알아. 유진은 낄낄거리며 웃었다. 그럼 왜 마신 척 했어요? 어제도 그제도. 바보 같으시네. 내가 바보야, 유진아. 뭐? 그 순간 현관문이 박차고 열렸다. 경찰 5명이 들이닥쳤다. 경찰입니다. 손들어. 유진은 경악한 표정으로 뒤를 돌아봤다. 현우와 도윤도 함께 들어왔다. 서유진 씨,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뭐야? 이게 무슨... 경찰은 유진의 손에서 보온병을 압수했고 차 안에 있던 김민석도 체포했다. 모든 대화, 모든 증거가 확보됐다. 제7장 붕괴. 경찰서 조사실. 이재민은 경찰 앞에 앉아 있었다. 아내 서유진이 체포됐다는 연락을 받고 달려왔지만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무슨 소리예요? 제 아내가 어머니를 죽이려 했다고요? 여기 증거입니다. 경찰은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12억이잖아.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럼 재민이는? 걔는 바보야. 엄마 말이면 다 믿어. 나중에 정리하면 돼. 정리? 응. 교통사고 같은 거.
아니면 자살로 위장하거나. 재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손이 떨리고 호흡이 가빠졌다. 아, 아니야. 유진이가 그럴 리 없어. 우리는 사랑했잖아. 우리는. 이재민 씨, 진정하세요. 하지만 재민은 진정할 수 없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다. 내가 엄마를 죽일 뻔했어. 나는. 그날 밤 재민은 정신병동에 입원했다. 그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만 흘렸다. 제8장 유진의 신문. 유치장 안 서유진은 차가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경찰이 신문을 시작했다. 왜 그랬습니까? 시어머니를 왜 죽이려고 했죠? 유진은 비웃었다. 왜요? 돈 때문이죠. 뭘 더 설명해요? 하지만 당신 남편은 대기업 다니잖아요. 돈이 필요했어요? 재민이 버는 돈으로는 부족해요. 나는 강남에서 자랐어요. 친구들은 다 펜트하우스에 살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데 나만 마포 오피스텔에서 허덕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늙은이 혼자 12억짜리 집에서 뭐 하게요? 어차피 얼마 못 살 거 빨리 정리하는 게 낫죠. 경찰은 경악했다. 유진의 목소리에는 단 한 점의 죄책감도 없었다. 김민석과는 어떤 관계입니까? 내 남자친구요. 재민이랑 결혼하기 전부터 만났어요. 재민이는 착하지만 재미없어요. 민석 오빠는 달라요. 돈도 많고 스릴도 있고. 결혼 사기를 친 거군요. 사기까지는 아니죠. 그냥 투자예요. 재민이한테 5년 투자해서 15억을 건지는 거 양심이 없습니까? 유진은 차갑게 웃었다. 양심으로 밥 먹고 살아요? 이 세상은 가진 자가 이기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 몫을 챙기려고 했을 뿐이에요. 제구장 어머니의 눈물. 명희는 경찰서 복도 벤치에 앉아 있었다. 유진의 신문 내용을 듣고 나온 현우가 다가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명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붉어 있었다. 재민이는 어떻게 됐어요? 정신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로는 심각한 우울증과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대요. 내 아들. 명희는 눈물을 흘렸다. 분노도 복수도 중요했지만 결국 남는 건 아들에 대한 걱정이었다. 재민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엄마를 사랑했고 효자였어요. 그런데 그 여자가 내 아들을 망쳐놨어요. 할머니. 도윤이 명희의 손을 잡았다. 재민 씨는 피해자예요. 조종당한 거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그럴까요? 네. 그리고 할머니가 살아계시잖아요. 그게 재민 씨한테는 가장 큰 구원일 거예요. 제10장 병원의 재회. 2주 후 명희는 정신병원을 찾았다. 재민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재민아. 재민은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를 보자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엄마, 미안해요. 죄송해요. 괜찮아. 명희는 아들을 껴안았다. 엄마는 살아있어. 내가 날 죽인 게 아니야. 하지만 나는 유진이 말을 다 믿었어요. 엄마가 보약을 드시는 걸 보면서도 의심도 안 했어요. 나는 재민아. 명희는 아들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다. 너는 사랑에 속았을 뿐이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니에요, 엄마. 내가 멍청했어요. 엄마보다 아내를 더 믿었어요. 나는 불효자예요. 재민아,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해. 중요한 건 다시 일어서는 거야. 일어설 수 있을까요? 그럼 엄마가 도와줄게. 재민은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밥 한 그릇을 먹었다. 제11장 법정 공판. 6개월 후 서유진의 재판이 열렸다. 검사는 살인 예비 및 미수 혐의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유진의 변호사는 실제로 범죄가 실행되지 않았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판사는 냉정했다. 피고인 서유진은 계획적이고 악질적으로 존속을 살해하려 했습니다. 보약이라는 신뢰의 상징을 독약으로 바꿨고 피해자의 건강을 해치면서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입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김민석의 가족들이 울음을 터뜨렸다. 김민석 역시 공범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유진은 마지막까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다. 그녀는 명희를 바라보며 차갑게 웃었다. 할머니, 12년 후에 뵙죠. 그때는 제가 이길 거예요. 명희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조용히 법정을 나섰다. 제12장 형제의 제안. 재판이 끝난 뒤 명희는 현우와 도윤을 식당으로 초대했다. 정말 고마웠어요. 두 분이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예요. 아니에요, 할머니. 저희는 당연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도 명희는 봉투를 꺼냈다. 이거라도 받아요. 사례금이에요. 할머니, 저희는 돈 받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현우가 정중히 거절했다. 하지만 명희는 봉투를 탁자에 놓았다. 그럼 이건 어때요? 두 분이 제대로 된 탐정 사무소를 차리는 데 써요. 네, 내가 봤어요. 두 분은 재능이 있어요. 나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해야 해요. 도윤이 눈을 빛냈다. 형, 할머니 말씀이 맞아. 우리 제대로 된 사무소 차리자. 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명희는 미소 지었다. 나도 같이 일하면 안 될까요? 네. 할머니가요? 나는 70년을 살았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어요. 그리고 나 같은 노인들이 겪는 일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모르는 게 많거든요. 현우와 도윤은 서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동시에 웃었다. 좋습니다. 할머니, 우리 팀에 합류하세요. 제13장 새로운 시작. 3개월 후 마포구 한 건물 2층에 박현우 탐정사무소라는 간판이 걸렸다. 작지만 깔끔한 사무실이었다. 명희는 매일 아침 출근해서 차를 끓이고 상담 전화를 받았다. 네, 박현우 탐정사무소입니다. 무슨 일로 전화하셨나요? 전화 너머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저는 며느리가 이상해요. 통장을 몰래 뒤지고 제 약을 바꿔치기 하는 것 같아요. 명희의 표정이 굳어졌다. 주소 알려주세요. 제가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명희는 가방을 챙겼다. 현우가 물었다. 할머니, 또 사건이에요? 응. 나랑 똑같은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번에는 내가 구해줄 거야. 조심하세요. 걱정 마. 나는 이제 피해자가 아니라 탐정이니까. 명희는 밝게 웃으며 사무실을 나섰다. 제14장 재민의 회복. 1년 후 재민은 퇴원했다. 그는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명희는 아들을 위해 작은 한정식집을 다시 열었다. 재민은 주방에서 어머니를 도왔다. 엄마, 이 육수 맛 좀 봐요. 괜찮네. 내가 끓인 거야? 네.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잘했어.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요리를 했다. 한때 끊어질 뻔했던 모자, 관계가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저녁 영업이 끝난 후 재민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나를 용서해줘서 고마워요. 재민아. 명희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
엄마는 처음부터 너를 용서했어. 내가 나쁜 애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 하지만 과거는 과거야. 중요한 건 지금이야. 그리고 너는 지금 잘하고 있어. 재미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엄마. 제15장 유진의 편지. 2년 후 명희는 교도소에서 온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발신인은 서유진이었다. 명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뜯었다. 윤명희 할머니께 저는 여전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잘못 계산한 게 있다면 할머니를 너무 얕봤다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가 나약한 노인이라고 생각했어요. 쉽게 속고 쉽게 무너질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할머니는 저보다 강했어요.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사과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에게 미안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인정하고 싶어요. 할머니가 이겼다는 걸. 12년 후 제가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그때도 할머니는 살아계실지도 모르죠. 그럼 또 만나요. 서유진. 명희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12년 후? 그때 나는 더 강해져 있을 거야. 제16장 탐정사무소의 성공. 3년 후 박현우 탐정사무소는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탐정사무소 중 하나가 됐다. 특히 노인 대상 범죄 해결에 특화돼 있었다. 명희는 할머니 상담사로 불리며 수많은 노인들의 든든한 보호자가 됐다. 그녀는 직접 현장에 나가 피해자들을 만나고 증거를 수집하고 범인을 잡았다. 할머니, 오늘 감사장이 또 왔어요. 도윤이 상장을 들고 왔다. 서울시에서 수여하는 모범 시민상이었다. 에이, 이런 거 별로야. 상 받으려고 하는 일이 아니야. 그래도 대단하신 거예요. 할머니 덕분에 수백 명의 노인들이 구조됐어요. 그게 더 중요하지. 명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마포의 하늘이 맑았다. 제17장 또 다른 보약. 어느 날 사무소에 60대 남성이 찾아왔다. 저 아내가 이상해요. 매일 제게 보약을 끓여주는데 마실 때마다 속이 쓰려요. 명희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보약이요? 네. 아내가 정성껏 지어준다고 하는데 그 보약 한 병만 가져올 수 있어요? 네, 가능해요. 명희는 현우와 도윤을 불렀다. 우리 움직여야겠어. 이거 내가 겪은 일이랑 똑같아. 알겠습니다, 할머니. 팀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일주일 후 그 남성의 아내가 애인과 공모해 남편을 독살하려 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이 아내를 체포하자 남성은 명희에게 눈물로 감사를 표했다. 할머니, 제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천만에요. 나도 똑같은 일을 겪었거든요. 그래서 더 잘 알아요. 어떻게 그런 일을 겪고도 이렇게 강하실 수 있어요? 명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강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더 이상 당하고만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제18장 재민의 재기. 5년 후 재민은 자신의 작은 한정식 집을 열었다. 명인의 한정식이라는 이름이었다. 엄마, 이 이름 써도 돼요? 당연하지. 내가 내 아들인데. 재민은 엄마가 가르쳐준 요리 비법을 그대로 사용했다. 손님들은 맛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어느 날 한 젊은 여성이 식당을 찾아왔다. 사장님, 음식 정말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혹시 결혼하셨어요? 재민은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다. 이혼했습니다. 아, 죄송해요. 괜찮아요. 오히려 잘된 일이에요. 여성은 밝게 웃었다. 그럼 다음에 또 올게요. 혼자 사는 사람끼리 밥 한 번 먹어요. 재미는 처음으로 설레는 마음이 들었다.
어쩌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그날 저녁 재미는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오늘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그래, 무슨 일인데? 그냥 앞으로 잘 될 것 같아요. 명희는 전화기 너머로 웃었다. 그럼 됐어.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제19장 10년 후에 대면. 10년이 흘렀다. 명희는 이제 80대가 됐지만 여전히 탐정사무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어느 날 서유진이 출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2년 감형을 받아 10년 만에 풀려난 것이다. 명희는 유진이 머물고 있다는 반지하 원룸을 찾아갔다.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다. 유진은 초췌한 모습이었다. 한때 화려했던 얼굴은 사라지고 지친 중년 여성만 남아 있었다. 할머니, 유진아.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유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뭐하러 오셨어요? 구경하러 오셨어요? 제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아니야. 명희는 봉투를 내밀었다. 이거 돈이에요. 100만 원 당분간 생활비로 써요. 유진은 경악했다. 왜 이러세요? 너도 사람이니까. 하지만 저는 할머니를 죽이려고 했어요. 알아. 그래서 너는 벌을 받았어. 10년을 감옥에서 보냈잖아. 명희는 유진의 손에 봉투를 쥐어줬다. 이제 너도 다시 시작해. 과거는 과거야. 할머니. 유진은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10년 동안 한 번도 울지 않았던 그녀가. 저는 후회해요. 진짜로요. 알아. 용서해 주실 수 있어요? 명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너를 돕는 건 지금 할 수 있어. 유진은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다. 제20장 에필로그 마이너스 노을 속의 속삭임. 그날 저녁 명희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다. 현우와 도윤이 양옆에 앉았다. 할머니, 서유진한테 왜 돈을 주신 거예요? 도윤이 물었다. 복수하려고요? 아니야. 명희는 고개를 저었다. 복수는 이미 끝났어. 그 애는 10년을 감옥에서 보냈잖아. 이제는 그냥 사람을 구하고 싶었어. 할머니, 나는 70년을 살면서 배웠어. 증오는 증오를 낳고 복수는 복수를 낳는다는 걸. 하지만 용서는 때로는 구원을 낳아. 현우가 부드럽게 말했다. 할머니는 정말 강하십니다. 아니야. 나는 그냥 살고 싶었을 뿐이야. 그리고 살아남았어. 명희는 노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새벽 2시의 어둠은 정말 길었어. 죽음이 코앞까지 왔었지. 하지만 결국 아침은 왔어. 그리고 이제는 할머니가 다른 사람들의 아침을 만들어주고 계세요. 그래. 명희는 미소 지었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야. 나는 증인이고 수호자야. 세 사람은 한강을 바라보며 침묵했다. 저 멀리서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명희는 가슴속으로 중얼거렸다. 재민아, 엄마는 괜찮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유진아,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그리고 나 같은 사람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람이 불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가을바람. 명희는 눈을 감았다. 그리고 평화로운 미소를 지었다. 10년 후 마이너스 진짜 에필로그. 명희가 세상을 떠났다. 90세의 나이였다. 침대에서 편안하게 잠들듯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모였다. 명희가 구한 노인들, 그들의 가족들, 탐정 사무소 동료들, 그리고 서유진도 왔다. 재미는 유진을 보고 놀랐다. 내가 왜 조문하러 왔어.
어머니는 내 은인이었어. 은인? 응. 10년 전 내가 출소했을 때 날 구해준 사람이 어머니였어. 돈도 주시고 일자리도 찾아주시고 내가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셨어. 재미는 처음 알았다. 어머니가 유진을 용서했다는 것을.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응. 그래서 나는 매일 어머니를 생각하며 살았어. 올바르게 살자고. 두 사람은 영정 앞에 섰다. 명희는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어머니, 감사했습니다. 유진은 깊이 절했다. 재민도 함께 절했다. 엄마 사랑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현우는 명희의 유품 중 한 통의 편지를 발견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죽으면 읽어주세요. 현우는 편지를 펼쳤다.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에게. 내가 이 글을 쓸 때 나는 80세다. 그리고 아마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다. 물론 고통도 있었다. 며느리에게 배신당했고 죽을 뻔했고 아들이 무너지는 걸 봤다. 하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그리고 살아남은 후 나는 깨달았다. 복수보다 중요한 건 구원이고 증오보다 중요한 건 용서라는 것을. 물론 쉽지 않았다. 유진을 용서하는데 10년이 걸렸다. 하지만 그 10년 덕분에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졌다. 재민아, 너는 좋은 아들이었어. 내 탓이 아니야. 엄마는 너를 사랑해. 유진아, 너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과거는 과거일 뿐이야. 현우야, 도윤아, 너희는 내 생명의 은인이야. 탐정 일 계속해라. 너희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대 포기하지 마라. 새벽 2시의 어둠이 아무리 길어도 아침은 반드시 온다. 사랑을 담아 윤명희. 현우는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도윤도, 재민도, 심지어 유진도 울었다. 그날 명희의 영정 앞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깨달았다. 진정한 강함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적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서는 것이라는 것을. 그 이후 이야기. 서울 마포구 양화진 공원묘지. 윤명희의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윤명희 1945-2035 새벽 2시의 어둠을 견디고 아침을 맞이한 여인. 피해자가 아닌 수호자로 살다. 매년 그녀의 기일이 되면 수십 명의 노인들이 묘지를 찾아온다. 그들은 모두 명희가 구한 사람들이다. 그들은 꽃을 놓고 절을 하고 속삭인다. 할머니,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면 마치 명희가 대답하는 것처럼 나뭇잎이 흔들린다.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명희의 정신은 계속된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새벽 2시의 어둠 속에서 누군가는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희의 이야기가 희망이 되기를.